한국이 무슨 핵입니까? 언감생심이죠. 그런 기술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어느 중국 유학생이 비웃고 있습니다. 화두를 던진 교수는 전직 CIA 분석관 출신으로 이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 수업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교수님은 평소처럼 단호한 표정으로 교단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공식, 비공식 핵보유국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죠. 교수님은 천천히 교실을 둘러보시며 학생들의 표정을 살피셨어요. 교수님은 하버드에서도 유명한 분인데 전직 CIA 동아시아 분석관 출신으로 25년간 현장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치시는 분이죠. 교수님의 수업은 항상 예측 불가능해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실제 사례들을 다루시거든요. 교수님이 화면을 보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지셨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핵보유국 외에 실제로는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디일지 물어보셨죠.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생각에 잠겼거든요. 이 수업은 대부분 국제안보 전공 대학원생들이었고 모두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가라 볼 수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교수님의 마지막 설명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는데 바로 몇 초 후 손을 든 학생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출신의 마이클이었어요. 키가 크고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인 모습이었죠. 마이클은 평소에도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마이클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란을 언급했어요. 이란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핵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 최근 들어 농축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있어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마이클의 말에는 미국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한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스라엘을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는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수백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했어요. 딥모나 핵시설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플루토늄을 생산해왔다는 것도 언급했죠. 아무래도 국제정치학 전공이라 그런지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답변도 나왔습니다. 일본 출신의 타케시가 일본이 플루토늄 보유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로켓 기술도 발달해 있어서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평화헌법과 국민 정서 때문에 만들지 않는 것뿐 실제로는 가능하다며 덧붙였어요. 린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다양한 답변을 조용히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예상했던 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놓으셨어요. 교수님이 갑자기 한국을 언급하신 거예요. 한국이 실제로는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도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기반 시설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술렁거렸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의외라는 표정이 역력했거든요. 앞자리에 앉은 프랑스 학생은 눈을 크게 뜨고 교수님을 쳐다봤고 뒤쪽에서는 누군가 헛웃음을 터뜨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제시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 역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그런 나라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한테 한국은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정도, 그리고 최근엔 한식으로 유명한 문화 강국이었죠. 핵무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놀란 반응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화면을 다시 가리키셨죠. 그런데 갑자기 강의실 뒤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첸 위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중국 베이징 출신의 첸 위안은 핵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어요. 학부 시절부터 하버드에서 공부한 엘리트 유학생이었죠. 첸 위안은 자리에서 몸을 약간 일으키며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첸 위안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인정하지만 핵무기는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미친 소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교수님의 의견에 반박했죠. 첸 위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한국이 SLBM 시험에 성공한 게 겨우 몇 년 전이라며 그것도 제대로 된 성과인지 의문스럽다고 했습니다. 기껏해야
일본처럼 기술만 있는 핵잠 제국 정도이지 실제 전략무기 운용 능력은 0에 가깝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첸 위안의 말을 들으며 약간 당황했어요. 첸 위안이 이렇게 단호하게 반박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신중한 학생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전문 분야를 침범당한 것처럼 반응하고 있었어요.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첸 위안의 말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유럽계 학생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프랑스 출신의 피에르와 독일의 한스가 첸 위안을 지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첸 위안은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기술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어요. 그에 반해 중국은 이미 1960년대부터 독자적인 핵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했죠. 반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폄하했어요. 교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교수님의 한국 언급에 놀랐던 학생들이 이제는 첸 위안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저 역시 혼란스러웠어요. 첸 위안은 의기양양해하며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요. 핵무기 개발에는 단순히 원자로 기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죠. 핵물질 농축과 탄두 설계 그리고 기폭장치 또 운반체 개발 등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첸 위안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교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주변에서 조용한 웃음소리가 또 들렸어요. 여러 학생들이 첸 위안의 말에 동조하는 것 같았고 모두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분위기였죠. 저도 솔직히 첸 위안의 말이 더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첸 위안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한국은 전시작 정권도 없는 나라인데 무슨 독자적인 핵전략이 가능하겠냐고 물었죠.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단언했어요. 린다 교수님은 첸 위안의 긴 반박을 조용히 들으시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를 계산하고 계시는 것 같았죠. 저는 교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했어요. 첸 위안의 논리가 꽤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첸 위안의 반박이 끝나자 린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핵개발 역사라는 제목이 나타났죠. 교수님은 학생들이 모르는 사실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하셨어요. 교수님이 첫 번째로 언급하신 건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의 일이었어요. 한국이 실제로 핵개발을 시도했다는 거였죠. 당시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에만 의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려 했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알아채고 강력하게 중단시켰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과 경제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고 결국 한국은 핵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죠. 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현재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이 세계 5위의 원전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셨어요. 현재 25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아랍에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하셨죠. 특히 놀라운 건 한국이 초소형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기술은 핵잠수함에도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심 분리를 통한 우라늄 농축 기술도 상용화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러자 첸 위안이 발끈해서 한국이 SLBM 시험에 성공한 게 겨우 몇 년 전이라는 걸 모르시냐고 소리쳤죠. 그러자 교수님은 한국의 현무포와 현무5 미사일은 단순한 시험 수준이 아니라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셨죠.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 몇 개국만 보유한 첨단 기술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게다가 인공위성 독자 발사 능력도 중요한 요소라고 하셨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체 로켓 기술을 증명했고 이는 곧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과 직결된다고 설명하셨어요.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논리였죠. 그러자 첸 위안은 중국에는 여러 거대 방산 기업들이 있다며 파키스탄과 인도 전쟁에서도 라팔도 다 격추시켜버렸다고 으스댔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정작 파키스탄과 인도 전쟁에서 강조된 건 한국의 방산 기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한화시스템과 LI진엑스원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고폭 압축 기술과 비행 제어 시스템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간 차원에서 고속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거였죠. 이 시설은 표면적으로는 원전 폐기물 처리용이지만 기술적으로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한국이 이렇게 많은 핵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첸 위안도 처음에 보였던 자신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건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라는 거였어요. 능력은 충분히 있지만 국제 정치적 고려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만들지 않는 것뿐이라고 하셨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첸 위안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더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한국에는 독자 기술이 없고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원자력 기술도 결국 수출용일 뿐이고 실제 전쟁에 쓰일 수준의 무기를 만들 능력은 없다고 단언했죠. 첸 위안의 말에 교수님이 흥미로운 질문으로 응수하셨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어떻게 SLBM을 독자 개발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셨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방산업체들이 인도와 폴란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무기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건 단순한 운이었는지 되물으셨어요. 그러자 첸 위안은 급하게 손을 들며 그건 모두 미국과 러시아 기술을 베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은 하나도 없고 서방 기술을 조합해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SLBM 기술은 러시아의 불칸 미사일 기술을 훔쳐온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이 핵잠수함용 초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에까지 진입한 상황에서 여전히 수동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첸 위안은 목소리를 높이며 그것도 결국 프랑스나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다른 나라의 도움에 의존해야만 하는 기술 후진국이라고 폄하했어요. 독자적인 원자력 기술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죠. 강의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첸 위안의 공격적인 태도에 다른 학생들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린다 교수님은 흥미로운 듯 미소를 지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죠. 그때 뒤쪽 자리에서 한국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유리라는 이름의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학생이었는데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을 주었어요. 유리는 침착한 목소리로 첸 위안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죠. 유리가 첫 번째로 언급한 건 K-스타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1억도 플라즈마를 30초 이상 유지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핵융합 기술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핵무기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수로 기반 원자로 보유 현황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중수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플루토늄 추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설명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언제든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거였죠. 게다가 유리는 현무4와 현무5 미사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어요. 탄두 중량이 2톤급 이상이고 사거리가 800km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실시간 조종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여기에 사용된 AI 제어 칩도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첸 위안이 무시했던 한국의 독자 기술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한국형 GPS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고체 연료 발사체 기술도 누리호 성공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어요. 이 모든 기술들이 핵무기 운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죠. 교수님이 유리의 설명에
추가 정보를 덧붙이셨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원자력 기술의 완성도는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라고 평가하셨어요. 유리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시스템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언제든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어요. 첸 위안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보였던 자신감이 흔들리는 게 보였거든요. 유리가 제시한 기술적 근거들이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도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이 정도인지 몰랐거든요. 교실의 다른 학생들도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표정들이었죠. 린다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유리의 반박이 끝나자 첸 위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번에는 더 강한 어조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발언 기회를 주자 첸 위안이 격하게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첸 위안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극초음속 활공체를 실전 배치해서 운용 중이라고 자랑했어요. 반면 한국은 아직도 G2 테이블에 끼지도 못하는 나라라며 폄하했죠. 첸 위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한국이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도 결국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전시작 정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독자적인 핵전략을 가질 수 있겠냐며 조롱했어요. 그러면서 첸 위안은 계속해서 중국의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지 벌써 60년이 넘었고 핵잠수함과 항공모함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한국 따위는 중국 앞에서 감히 핵무기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는 식으로 말했죠. 그러면서 첸 위안은 한국의 기술 수준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보유한 기술들은 결국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배운 것들의 조합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정한 독자 기술이 아니라 단순한 모방과 응용에 불과하다고 폄하했어요. 첸 위안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이 아무리 원자력 기술을 자랑해도 결국 우라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연료 공급을 중단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무슨 핵무기를 만들겠냐며 비웃었어요. 저는 이때 첸 위안의 말을 들으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깎아내릴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심지어 첸 위안은 이어서 지정학적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했어요. 중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한국의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위협적으로 말했죠. 그런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시기였어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미묘하게 변했어요. 첸 위안의 강한 반응에 몇몇 학생들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특히 유럽 출신 학생들은 첸 위안의 공격적인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도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미국이 한국에 전자권을 넘겨주지 않는 이유가 혹시 한국의 군사기술 때문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질문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약한 나라라면 미국이 이렇게 통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고 했죠. 제 질문에 첸 위안이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건 한국이 믿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북한과 같은 민족이라 언제 변심할지 모르니까 미국이 견제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첸 위안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제 질문이 핵심을 찌른 것 같았거든요.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불신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첸 위안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미국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단언했어요.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죠. 린다 교수님은 첸 위안의 열변을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교수님의 표정에는 뭔가 재미있다는 듯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첸 위안의 반응 자체가 오늘 수업의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처럼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첨 위안과 교수님의 논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리에게 따로 연락해서 같이 조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유리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우리는 하버드 도서관에서 만나 한국의 국방 관련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들과 미국 국방 예산 보고서 그리고
상업용 위성 사진까지 모든 걸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경북 성주 기지 관련 자료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찾아낸 거였죠. 공식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위한 방공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성 사진으로 보니 지하에 엄청난 규모의 시설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유리가 건축 구조를 분석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지하 시설의 내부 구조가 일반적인 방공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히려 핵심 제어소나 지휘 통제 시설과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 우리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교수님께 요청해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안실의 자료까지 일부 볼 수 있었죠. 거기서 우리는 미군 관련 문서들을 뒤지다가 KN3 프로그램이라는 정체불명의 프로젝트를 발견했어요. 미 해군 보고서에 한 번 등장했다가 곧바로 삭제된 내용이었죠. 구글 캐시에서 겨우 찾을 수 있었어요. KN3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예산 규모와 참여 기관들을 보니 보통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과 연구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고 미국 측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유리가 한국 언론 보도까지 찾아봤는데 역시나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몇몇 기사에서 한국의 신형 잠수함 건조 계획을 다루면서 원자력 추진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갑자기 삭제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한국의 원자력 시설들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연구시설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특히 대전 일대의 연구단지에는 정체불명의 고보안 시설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용 후 해결료 처리 시설에 대한 정보였어요. 한국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처리 시설의 처리 용량이 실제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 양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여분의 처리 능력이 뭘 위한 건지 의문이었어요. 유리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낮은 농축도의 원전용 연료만 생산한다고 되어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고농축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 수준이었어요. 현무 시리즈 미사일들의 실제 성능이 공개된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증거들을 찾았거든요. 특히 정확도와 관련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한국이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능력들이 상당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공식적으로는 평화적 목적이라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언제든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유리와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어요. 우리가 발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니 린다 교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가 있는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핵무기 개발 의도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자주 국방 능력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이 모순적인 메시지가 의도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주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저와 유리는 지난주에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 린다 교수님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은 먼저 지난주 토론에 대해 언급하셨어요. 학생들이 제기한 의문들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슬라이드 제목은 문턱 핵보유국이라는 의미였어요. 교수님은 이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지만 언제든 단시간 내에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들을 가리킨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하셨어요. 일본은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로켓 기술도 뛰어나서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정치적, 헌법적 제약 때문에 실제로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국 정보기관들이 최근 한국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문턱 핵보유국이 아니라 전환 가능한 핵보유국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개념은 기존의 문턱 핵보유국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이었어요. 단순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서 실제로 전시에 즉각 전환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CIA의 내부 보고서를 언급하셨어요. 2022년부터 한국을 이런 범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가장 놀라운 건 다음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이미 30분 안에 전략무기 발사 능력을 가동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작전 계획 수준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첸 위안이 다시 손을 들어 반박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교수님의 발언이 너무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어서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중국의 압도적인 핵전력을 언급하며 한국 따위는 상대가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교수님은 첸 위안의 반박에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하셨어요. 중국이 한국의 이런 능력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을 활용해 한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거였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약한 나라라면 이렇게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셨죠. 교수님은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일본이 최근 핵 확산 금지 조약 강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셨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의 핵 잠재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규제를 통해 막으려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교수님의 마지막 폭로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든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거였어요. 교수님은 이런 상황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불렀어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는 전략이라고 설명하셨죠. 이렇게 하면 국제적 제재는 피하면서도 억지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학생들 모두 교수님의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첸 위안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이런 내용을 들을 줄은 몰랐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의 충격적인 폭로가 끝나고 강의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어요. 학생들 모두 방금 들은 내용을 소화하느라 바빴거든요. 저 역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였을까요? 잠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핵무기 없는 핵보유국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물어봤어요. 이 모순적인 표현이 가장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았거든요. 린다 교수님은 제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제가 정확히 포인트를 짚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의 핵 정치는 이런 애매모호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 설명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비핵화를 지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핵 억지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하고 안보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였죠. 첸 위안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마도 교수님의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이미 한국의 이런 능력을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 정책 결정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중국과 일본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한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잠재적 위협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미국의 태도, 변화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한미 관계에서 미국이 보이는 조심스러운 모습들, 특히 전자권 전환 문제에서의 미묘한 태도 변화가 모두 이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셨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이런 전략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억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동시에 국제적 제재나 비난은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런 전략에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언제까지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하셨습니다. 주변국들의 압박이 강해지면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다고 예측하셨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유리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알고 있던 비밀이 드디어 공개된 것에 대한 안도감 같은 것이었어요. 첸 위안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모습이었어요. 수업이 시작될 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씁쓸한 표정으로 강의실을 나가는 뒷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모두 생각에 잠긴 표정들이었어요. 오늘 들은 내용이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저 역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린다 교수님은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는 이미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보다도 빨리 만들 수 있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21세기의 국제정치는 단순히 흑백 논리로 나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처럼 애매모호한 전략으로 생존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도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앞으로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쓰겠다는 젊은 층이 90%에 육박하자 이를 회유하기 위한 정책까지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사 첸. 홍콩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교육시민단체에서 일했던 교육자입니다. 한때는 열정으로 가득 찬 교실과 세미나장을 오가며 교육의 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사회적 격변을 겪으며 그 모든 활동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죠. 시민단체는 해체되었고 동료들은 흩어졌으며 저는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교육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마저 흔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지인을 통해 국제 NGO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내륙 윈난성의 소수민족 마을에서 문해력 교육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정치적 현실에 지친 마음이었고 낯선 땅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가 없었죠. 하지만 저만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없다는 지인의 말이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짐을 쌌습니다. 4시간의 비행과 8시간의 험한 산길을 달려 마침내 도착한 마을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좁은 길,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의 고요함,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빛이 처음 본 순간부터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학교라고 불리는 곳은 벽돌로 지어진 낡은 건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천장에서는 비가 새고 창문에는 유리 대신 비닐이 붙어 있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양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 모여 있었어요. 현지 교사 왕 선생님이 아이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8살부터 14살까지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한다고 했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14살 소년조차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글자 인식도 어려워했습니다. 이곳은 교사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농사일로 바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뉘앙스였죠. 그리곤 첫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한자 몇 개를 가르치려 했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저조했습니다. 기초 개념이 전혀 잡혀있지 않았고 학습 방법조차 익숙하지 않았어요. 한 아이는 연필을 어색하게 쥐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책을 거꾸로 들고 있었습니다. 5시간의 수업 후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준비해간 교환은 전혀 맞지 않았고 아이들의 현실과 제 기대 사이에는 넓은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학교를 나서며 깊은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마을 원로라고 했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러 와서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했다고 솔직히 대답했죠. 노인은 구부정한 등을 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내 이름을 쓰지 못했다고 자식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손주들만이라도 이름 하나는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대를 이어지는 문맹의 고리. 그것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삶의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현실에 맞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접근했어요. 하지만 한자의 복잡성은
아이들에게 큰 벽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가장 간단한 한자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거라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 아이들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을 매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눈빛에서 점점 포기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무력감에 시달렸죠. 홍콩에서의 열정적인 교육자였던 제 모습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난 후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매일 가장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던 12살 소녀였어요. 자기는 정말 배우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시스템과 방법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정관념에 있었던 거죠. 교육이 정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오래된 신념이 다시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진 알지 못했죠. 한 달간의 수업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열정적으로 한자 교육을 시도했어요. 지역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본 한자 교재로 시작했고, 제가 홍콩에서 사용하던 효과적인 교수법도 적용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도 이곳의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없었어요. 5번째 주에 접어들었을 때 왕 선생님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여전히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전 교사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떠났다는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가방 깊숙한 곳에서 얇은 책자 하나가 나왔어요. 한글 기초 교육 키트였습니다. 작년에 한국인 친구의 조카에게 선물하기 위해 번역해둔 자료에 남은 일부였죠. 당시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매료되어 취미로 공부를 시작했다가 너무 재밌어서 드라마도 다 이해할 정도로 공부에 심취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책자를 펼쳐보니 간단한 자음과 모음, 도표, 기본 발음 연습, 그리고 쉬운 단어 예시들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한글의 형태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자음을 따라 그려보니 놀랍도록 직관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규 수업을 시작하기 전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칠판에 한글 자음 5개를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발음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칠판을 바라보던 아이들은 곧 제가 발음하는 소리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밍저의 반응이었습니다. 한자 학습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던 소년이 한글 자음을 가장 먼저 따라 쓰기 시작했어요. 실험은 30분으로 계획했지만 아이들의 열정에 이끌려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이펑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쓰는지 물었고, 라오웨이는 친구들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려고 했어요. 교실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글 교육 키트를 더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로 소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24개의 기본 글자로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반면 한자는 수천 개의 개별 문자를 각각 배워야 했죠. 다음 날, 저는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소개하고 그것들을 조합하여 간단한 음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한글의 블록 형태로 글자를 조합하는 방식은 마치 퍼즐 게임처럼 아이들의 흥미를 끌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익혔고 간단한 단어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좌절감 대신 자신감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글 학습은 공식 교육 과정이 아니었기에 저는 이것을 특별활동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정규 한자 수업 후에 30분 정도 한글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곧 아이들은 한글 시간을 가장 기다리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한글 학습이 한자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한글로 한자의 발음을 적으며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수라는 한자를 배울 때 그 옆에 수라고 한글로 적어두면 훨씬 쉽게 기억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을 방문했어요. 칠판에 가득한 한글을 보고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의 효율성과 아이들의 놀라운 진전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것이 공식 교육과정을 벗어난 행동이며 부모들과 지역교육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중국이고 우리 아이들은 한자를 배워야 한다는 그의 말은 단호했어요. 저는 한글이 한자 학습의 보조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글 교육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것이 교육지침 위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문화적, 정치적 우려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실망한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왜 재미있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글 수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이후 학교 분위기는 눈에 띄게 냉랭해졌어요. 교장 선생님의 시선은 날카로워졌고 일부 지역 교사들은 저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문자를 가르친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진 것 같았어요.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 앞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전통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명확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눈을 내리깔 수밖에 없었어요.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제게 던지는 혼란스러운 시선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수업 중에도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교사들이 불시에 교실을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어요. 칠판에는 오직 한자만 쓰여 있어야 했고 아이들의 공책도 수시로 검사받았습니다. 마치 제가 위험한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NGO 사무실에서 온 이메일도 걱정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지역 교육 당국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들은 저의 교육 방식이 공식 교육 지침을 벗어났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NGO 담당자는 최대한 논쟁을 피하고 현지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자 교육으로 돌아가자 아이들의 학습 의욕은 급격히 떨어졌어요. 민저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고 수이펑은 종종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잤습니다. 라오웨이는 아예 며칠씩 학교에 나타나지 않기도 했죠. 한 달 전에 활기찬 교실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일은 민저가 쉬는 시간에 몰래 제게 다가와 속삭였던 순간이었어요. 그는 자기 방에서 혼자 한글을 연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 글자를 보고 화를 내며 공책을 찢어버렸다고요. 민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결심으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이 정치적 이유로 제한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프로젝트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했어요. 먼저 한글 교재를 더 작고 은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작은 카드로 인쇄했어요. 각 카드는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작았고 한쪽 면에는 한글 자음이나 모음, 다른 쪽 면에는 해당하는 발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발음 연습 카드로 위장하기 쉬웠어요. 그리고 공식 수업을 접는 대신 몇몇 열정적인 아이들과 방과 후 비공식 학습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떨어진 마을 도서관 구석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거의 사람이 찾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처음에 작게 시작했던 이 공부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소문은 아이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졌고 일주일 후에는 8명, 2주일 후에는 12명이 되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새로운 얼굴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서로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배운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에게 한글을 알려주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학습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간단한 문장을 한글로 쓰고 읽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들만의 일기를 쓰기 시작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라오웨이의 할머니가 아픈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할머니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사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오웨이는 할머니를 위해 의사의 말을 한글로 받아 적고 집에 돌아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라오웨이는 제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그를 알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장 선생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제가 만든 한글 카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것이 직접적인 교육 지침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의 한글 교육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였어요. 만약 계속된다면 NGO에 공식 항의를 하고 프로젝트 자체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놀라운 발전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어요. 학교를 나오면서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아이들은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한 듯 했어요. 그날 저녁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공식적인 수업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미 배운 것을 계속 연습하고 서로 가르치며 배움을 이어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실망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각자에게 작은 노트와 연필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비록 공식적인 수업은 없지만 그들이 쓴 글을 읽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개인적으로 만나주겠다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패배한 것 같았지만 내심 알고 있었어요. 이미 씨앗은 뿌려졌고 그것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일기장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서로 나누는 비밀 메시지 속에서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공식적인 한글 수업이 중단된 지 2달이 지났지만 한글을 배웠던 아이들은 이제 한자의 발음을 훨씬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 간단한 읽기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글을 배웠던 그룹의 읽기 이해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37%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자 습득 속도였어요. 한글을 통해 음소 인식 능력을 발달시킨 아이들은 새로운 한자를 배울 때도 훨씬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정리해 NGO 내부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체 학습법의 효과성 예비 연구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글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하고 대신 음소 인식 중심 학습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죠. 보고서는 NGO 본부에서 생각보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지역 교육 책임자가 직접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더 자세한 데이터와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이것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글의 구조적 특성과 그것이 문해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어요. NGO의 요청으로 베이징에서 열리는 비공개 문해력 연구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세미나실에 모인 20여 명의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특히 중국 서부 지역에서 온 연구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 역시 소수민족 아이들의 문해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베이징 포럼에 참석했던 연구자가 제 발표 내용 일부를 자신의 학술 블로그에 요약해 올렸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중국 교육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글에는 제 이름이나 마을 이름은 없었지만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향상 방법론은 명확히 서술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것이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블로그 글은 예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SNS 플랫폼에서 젊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읽는 혁명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퍼지던 이 내용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NGO 본부에서 긴급 화상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책임자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 디렉터까지 참석한 자리였어요. 그들은 제 연구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우려도 전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관심이 프로젝트에 불필요한 주목을 끌 수 있다는 걱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데이터 수집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치의 추적 데이터가 모였고 그 결과는 더욱 설득력 있었어요. 한글 학습 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고 특히 언어 관련 과목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학교 컴퓨터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심지어 신장과 티베트 같은 먼 지역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한글 교육 자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죠. 처음에는 그들에게 직접 자료를 보내는 것이 위험할 수 있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 질문들 속에 담긴 간절함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문맹인 부모나 조부모를 돕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었거든요. 저는 직접적인 자료 제공 대신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기본 한글 학습 자료 링크를 공유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소리와 문자의 연결성,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의 점진적 접근, 실생활 단어 중심의 학습 등이었죠. 이메일 교환은 점점 빈번해졌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한 대학원생과 특히 긴밀한 교류를 시작했어요. 그는 할머니가 평생 문맹으로 살아온 것에 마음 아파하며 간단한 읽기 능력이라도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마을에서 사용했던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느 날 밤 그 대학원생으로부터 감동적인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쓴 종이었어요. 서툴지만 분명한 글씨체로 쓰인 그 이름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실험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날도 카페에서 메일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점점 커지면서 제게 메시지들이 물밀듯이 쏟아졌어요. 중국 전역에서 심지어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까지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메시지들을 읽는 동안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처럼 멀리 그리고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블로그에 올라간 제 연구 내용은 이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종의 비공식 교육혁명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과 함께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카페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최근 낯선 사람들이 제 활동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말이죠. 컴퓨터 화면을 닫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NGO 상부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비승인 교육 방법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했습니다. 메시지의 마지막 문장이 가장 무거웠어요. 현 상황에서는 프로젝트의 원래 목표에 집중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경고였습니다. 한글 교육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암묵적 지시였어요. 저녁 무렵 학교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왕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한적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마을의 공안국 직원들이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국 문화 침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어요. 첸 선생님, 당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왕 선생님의 눈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제 이메일 계정에 접속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NGO 계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디지털 존재를 지워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오는 메시지들도 종종 지연되거나 아예 도착하지 않았어요. 감시의 그물이 서서히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력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메시지가 차단되자 젊은이들은 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게임 채팅방과 음악 앱의 댓글 섹션, 심지어 요리 블로그의 댓글창까지 한글에 대한 정보와 학습 경험이 암호화된 언어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인근 도시에서 온 대학생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 당신의 교육 방법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소리를 읽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거기에는 위챗 그룹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에 초대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접촉은 위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젊은이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차 한 대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으로 분명 마을에서 본 적 없는 차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자 차는 지나갔지만 그 존재감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다음 날
NGO에서 공식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프로젝트 재평가를 위한 임시 중단 결정이었어요.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위에서 압력을 넣고 있었던 거죠. 이메일 끝에는 2주 내에 베이징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아이들과의 마지막 수업을 준비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얼굴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 읽혔어요. 수업이 끝난 후 링저가 다가와 조그마한 노트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한글로 쓰인 글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배울 거예요. 그 아래로 반 아이들 모두의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9시 마을 외곽 오래된 절에서 만나요. 중요합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어쩐지 대학생 여성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갈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조심스럽게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래된 절은 관광객도 거의 오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도착하니 예상대로 그 대학생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혼자가 아니었어요. 10명 남짓한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들은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문맹인 부모님을 돕고 싶은 대학생과 시골 학교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젊은 교사, 그리고 소수민족 마을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 그 기본적인 권리를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거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와 교환들, 평가 데이터,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한글 학습 키트의 디지털 버전까지 모든 것을 복사해 그들에게 전달하기로 말이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메일을 보낸 후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이 마을의 아이들과 오늘 만난 젊은이들의 얼굴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검열도 어떤 압력도 지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은 윈난성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도시의 소음과 북적임 속에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작은 마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꿈에도 자주 나타났어요. 그리고 NGO 베이징 사무실에서의 제 위치는 애매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육 컨설턴트라는 직함이 주어졌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거의 없었어요. 윈난성 프로젝트에 관한 문서, 정리와 보고서 작성이 전부였습니다. 사실상의 조용한 좌천이었죠.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침마다 NGO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때 열정으로 가득했던 제 자리는 이제 서류 정리와 행정 업무로 채워진 형식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조심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제가 전염병을 가진 사람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을 때 NGO 대표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고 말투는 공식적이었어요. 윈난성 프로젝트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외부 자금을 받는 NGO의 교육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제 활동에 대한 표적 조사였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외부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의 말에는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첸 선생님, 당분간 휴직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 창가에 붙은 NGO의 슬로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그 글자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깊은 골짜기를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휴직은 사실상의 해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게 준 것은 오히려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조직의 틀 안에서 행동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물론 그 자유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의 상실과 직업적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글 교육 네트워크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저우의 한 대학생이 보내온 메시지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의 원리를 응용해 새로운 형태의 표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중국어 방언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의적 발전의 신호였습니다. 게다가 베이징 교회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음소 인식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한글의 원리를 교실에 도입하고 있었어요. 공식 교육 과정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영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제게 깊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비록 제 일상은 감시와 불안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제가 시작한 일은 제 존재를 넘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강물처럼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없고 우표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한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작은 쪽지를 손에 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영원히 달라졌음을 알았어요. 어떤 검열도 어떤 감시도 이미 시작된 변화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리를 읽는 사람들,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